네, 이번 시간에는 법규 문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분석이라는 게 사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빨리 읽어나가면서 실수 없이 읽어나가면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네, 사실관계 판단도 제가 핵심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사실관계 판단은 쟁점 파악에 기여를 한다 그래야 되나? 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지를 받아보시면요. 커다란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대설문이라고 부를게요. 대설문. 그리고 뭐 1, 2, 3 이런 식으로 쭉 뭐 20점, 10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문 1번, 설문 2번, 설문 3번 이런 식으로 있는 걸 소설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설문, 소설문이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사실 쟁점은 각 이제 문항별 쟁점은 소설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대설문은 사실관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설문을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로만 하면 다 약간 좀 뜬구름 잡기 같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설명드리고 문제를 가지고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말로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쟁점 파악은 소설문에서 한다. 사실관계 판단은 대설문에서 한다 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설명드리면요. 제일 먼저 소설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어지간하면 쟁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나중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소설문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이걸 하면서 쟁점을 파악하고 소설문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대설문. 네, 제일 먼저 소설문 제일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요. 쟁점이 어지간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읽고 나서 쟁점 파악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문장만 봐도 느낌이 와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소설문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역시 내가 마지막에 판단한 그 쟁점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대설문을 읽어요. 내가 아마 여기 소설문을 읽는 단계에서 쟁점이 파악이 이미 됐을 거예요. 이미 되었을 것인데 혹시나 그 쟁점 안에서 약간 이제 핀트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파악한 쟁점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기 위해 대설문을 읽는데요. 빨리 읽어야 돼요. 왜냐면 대설문은 사실은 특히 우리 간편 기출에서만 보자면 대설문에서 대설문에서 뭔가 이제 큰 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설문은 빠르게 읽는다. 빠르게 읽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사실관계 판단. 사실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육하원칙이다. 뭐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건데 우리는 법규 문제 분석에서 사실관계라고 하면 사람, 행위, 순서. 저는 요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사람, 행위, 순서. 순서라고 하는 건 뭐 시간 순서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사실관계라는 거는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무슨 일을 했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어떤 제스처를 취했고 어떤 네. 아무튼 요것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한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네. 포커스는 빨리 읽는 거. 쭉쭉 줄글로 엄청 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34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법규 문제 중에 거의 역대 중에 제일 볼륨이 컸죠. 대설문이 거의 한 페이지가 다 읽어 나가야 되는 텍스트였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기억부터 이제 저 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거는 너무나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읽어야 돼요. 단 빨리 읽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 분석을 마치 우리 실무도 연습하잖아요. 이제 실무 제가 뭐 굳이 실무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아시죠? 실무도 이제 자료 쭉 거의 자료 뭐 16, 17, 18 뭐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1번부터 순서대로 쭉 보시지 않잖아요. 쭉 이제 빨리 스캔하듯이 쭉쭉쭉 예를 들어 이제 물건이 토지다 그러면 토지 이제 뭐 보고 쭉쭉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기타 사항까지 보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체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실무는 풀어본 지 오래돼 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법규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빨리 읽어야 돼요. 실무도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완주할 수 없잖아요. 법규도 마찬가지.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답안지에 쓰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 분석은 빨리 한다. 다만 틀리지 않게. 대설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설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설문 제일 처음에 내가 파악한 쟁점이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도 그래 오케이 내가 처음에 체크했던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바로 잡느냐? 아니요. 다른 소설문을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설문 1, 설문 2, 설문 3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져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설문 1번을 문제 분석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쟁점 파악 오케이. 답안지 한번 써볼까? 그랬는데 밑에 설문 2번 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설문 1번을 설문 1번을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목차까지 빠박하게 다 잡아놨는데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다시 더 극단적으로 목차까지 잡아놓고 답안지까지 다 쓸 거 내용까지 다 생각을 해놨는데 그랬는데 밑에 설문 2번에서 내가 생각한 그 쟁점이 대놓고 나와버렸다.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무튼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설문 2번, 설문 3번에서 밑에서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쟁점이라면 설문 1번에서 그거는 물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논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논점 일탈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논점 일탈을 피하기 위해서 밑에 설문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다른 소설문 한번 더 체크해보고 오케이 역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목차를 잡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소설문 마지막을 문장을 읽으면서 쟁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소설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케이 내가 생각한 그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대설문을 읽는 거예요. 대설문을 읽으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제 특이사항들을 체크하는 거죠. 빨리, 핵심은 빨리. 그 다음에 다시 대설문 다 읽고 나서 오케이 별 특이사항 없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소설문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하고 목차를 잡기 전에 밑에 있는 다른 소설문을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때 예를 들어 문제 1번에 설문 1, 2, 3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큰 문제 2번, 큰 문제 3번, 큰 문제 4번을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큰 문제 1번 안에서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목차를 다시 잡으시면 되고요. 네, 목차 잡는 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일단 설문을 읽어나가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요. 여기 순서에서 여기 소설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은 다음에 참조조문을 봐야 됩니다. 참조조문. 혹시나 참조조문 중에서 내가 분석한 이 설문 1번이랑 관련된 참조조문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소설문을 체크하고 목차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조문 봐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설명을 안 드렸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샘플을 볼게요. 그리고 보게 될 샘플은 좀 이따 해야 되고 샘플 문제는 29회 문제입니다. 우리 간평법규 29회 문제 1번입니다. 40점이었고요. 설문 1번 30점, 설문 2번 10점짜리였어요.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보시면 문제 1번에 물음 1번 소설문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소설문의 마지막 문장을 여기에요. 여기. 을의 주거의전 및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해 논하시오. 잘 모르겠지만 우린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을이 주거의전비를 청구를 했구나. 네, 청구라고 하는 거는 요청, 요구예요. 네, 돈 달라고 한 거죠. 청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앞으로 청구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손실보상 청구권이니 국가배상 청구권이니 보게 될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달라고 요청하면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청구라는 걸 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것, 청하고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어쨌든 주거전비 청구를 했구나. 이미 청구를 한 상황에서 인용 여부에 관해서 논하라. 인용이라는 단어 알죠? 아시죠? 네. 받아들여지다. 인용.
이죠. 아무튼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주거전비를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안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논해보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주거전비 아시죠? 우리 법 78조 그리고 칙 54조에 있다. 이런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에는 78조 5항이었거든요. 근데 현행법으로는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죠. 이 조문이 밀려났죠. 뒤쪽으로. 78조 6항으로 바뀌었죠. 이게 법 개정된 거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78조 5항 적으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근데 상관없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라면 그렇게 법 개정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않으시거든요.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6항 현행법으로 6항 과거법으로 5항 아무튼 이렇고 칙 54조 1항 2항이 있죠. 1항은 소유자 2항은 세입자. 아무튼 다시 지금 우리는 문제 분석 순서대로 가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거전비를 청구를 했구나.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사람, 행위, 순서 이걸 체크하면서 대설문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설문도 체크해야 됩니다.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표시하시고 행위가 나오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행위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옆에서 이제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래. 문제지를 보면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자기 편한 표기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동그라미, 행위를 세모를 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등장하면 옆으로 쭉 뺍니다. 빼서 을 아마 여기는 을은 주거전비를 청구한 사람이니까 국민이겠죠. 아마도 국민이겠지만 누군지 이따 체크하고 주거전비 청구를 했다.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전 옆에다 이제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럼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 행위가 나오면 세모를 체크해서 행위를 계속 순서 행위를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안 까먹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머리가 헷가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근데 을은 국민 중에 어떤 국민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옆으로 빼놓기만 할게요. 을은 주거전비 청구를 했나 봐요. 청구했는데 인용 여부에 관해서 논하라고 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알죠. 주거전비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죠. 주거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네. 굳이 따지자면 이 유형은 우리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저는 원래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두 번째라고 말하지 않고 보상 가능성이라고 할게요. 보상 가능성을 묻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주거전비를 청구한 사람이 정말로 주거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묻는 문제고요. 이 주거전비 청구권이라는 권리죠. 청구권. 주거전비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입법자들이 법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주거전비를 줘라.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야 한다라고 누가 정했죠? 행정청이? 아니죠. 입법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이 법률에다가 명시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까지도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행정청이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 걸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주거전비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뭐 보상금을 달라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뭐 이런 거 다 우리 법에 나오는 그런 권리들은 거의 다 형성권입니다. 이런 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무튼 우리 상식으로 주거전비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는지만 파악하면 인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소설문의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을은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토지보상권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자, 제가 랩하듯이 빨리 읽어죠. 빨리 읽어도 됩니다. 행위가 나올 때까지 빨리 읽으세요. 행위가 나올 때까지. 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이제 아직은 우리 적응이 안 됐으니까 끊어가면서 읽어볼까요? 토지부담권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거전비 포기각서를 갑에게,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네요. 갑, 누군지 모르지만 왠지 느낌상 사업 시행자 같은 갑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누군지 몰라요. 갑에게 제출했네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주거전비를 받지 않겠다. 임대아파트를 입주하게 해주는 대신 주거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대요. 뭐 특이사항은 없네. 각서를 쓴 게 특이사항이죠. 아무튼 입주했지만 이후 관련 법령이 임대아파트와 같은 임시 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전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네.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우리 법 아까 말했던 78조 6항이랑 시행규칙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법에는 임대아파트 같은 걸 받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이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주대책이거든요. 이주대책 지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주대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한 10년 동안 무상으로 또는 굉장히 이제 낮은 금액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류의 이주대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주대책을 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 의뢰한 사람은 이주대책을 받은 대가로 주거전비를 안 받겠다라고 각서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주대책을 받은 거는 주거전비랑은 아예 별개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뒤늦게. 일단 입주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됐대요. 이의 을이 누구였죠? 이주대책을 받은 을이죠. 을은 위 포기각서를 무시하고 토지정권 시행규칙상의 주거전비를 청구했대요. 행위가 나왔네요. 주거전비 청구했대요.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뒤통수 친 거죠. 갑한테. 각서까지 써놓고 뒤늦게 이주대책 입주까지 하고 나서 뒤늦게 주거전비를 청구하였다. 사실은 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핵심 쟁점이 여기서 두 가지가 드러났어요. 뭐냐면 일단 주거집 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겠구나. 플러스 각서. 근데 만약에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 각서라는 놈이 효력을 가진다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전비를 못 받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각서라는 거는요. 계약이거든요. 계약이라는 거는 양쪽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아무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29회 문제거든요. 29회 문제를 볼 때 나중에 우리 29회를 다루게 될 때가 오겠죠. 그때 다시 한번 세세한 건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각서는 계약인데 이 계약이라는 놈이 법령이랑 충돌을 하는 상황이죠. 지금 관련 법령이랑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이길까? 네, 각서의 효력. 상위 법령, 우리 공익사법이랑 충돌하는 각서. 과연 각서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무효인 계약일까? 이게 쟁점입니다. 소설문을 다 봤어요. 소설문을 보면서 쟁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직 우리는 갑과 을이 대충은 느낌은 오지만 갑이라는 건 사업시행자고 을은 뭐 기존에 살던 사람이겠죠. 거주자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설문을 가서 보는 거예요. 대설문은 처음부터 보는 겁니다. A도 도지사 갑은 갑은 도지사네요. 돈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이렇게 이 사건 공익사고요. 4만 제곱미터 공익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위. 갑이란 사람. 갑은 도지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익사업인 토지부상법. 토지부상법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요 밑에서부터는 굳이 말하지 않고 토지부상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무튼 그런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 사람이죠. 장관. 사업인정을 받고 사업인정 처분 이를 고시했대요. 네, 사업인정 고시까지 했습니다. 이후 갑이 누구였죠? 도지사. 자, 잠깐. 제가 계속 되묻고 있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고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진짜
시험장에서 헷가닥합니다. 진짜 이래서 계속 되뇌여셔야 해요. 답은 누구였더라? 오케이, 도지사. 답은 이 사건 공개사 구역 내 주택 세입자의 을. 우린 드디어 을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 그리고 갑은 사업 인정 고시도 받았잖아요. 장관은 뭐 특이사항 없을 것 같고 사업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네, 우리는 핵심이 되는 두 사람을 파악했어요. 갑이 사업 시행자, 을이 세입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뭐야, 세입자? 세입자는 이주대책 할 필요 없지 않나? 네, 뭐 그런 거 떠올리셨다면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고요. 아무튼 이 문제랑은 직접 상관은 없지만 계속 가볼게요. 또 일단 근데 떠올랐다는 거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을을 세입자인데 뭐야, 세입자인데 왜 이주대책을 해줬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나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을 등이 이 사건 공유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B시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주대책 수립 시행. 행위죠. 누가 수립했죠? 갑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을 같은 세입자들까지도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까지 해줬어요. 한편 을이 아까 누구였죠? 세입자인데 이주대책까지 받은 사람. 을은 길내 시행규칙 54조 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이다.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54조 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54조 2항의 요건을 갖춘 세입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는 근데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형성권이니까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야겠구나 라고 떠올렸었지만 대설문을 읽다 보니까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제시를 해놨구나. 그렇다면 요건 충족 여부는 이 문제의 쟁점이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메모해놨던 거에서 지우셔야 돼요. 요건은 쟁점이 아니구나. 이 문제의 큰 틀은 각서의 효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랑 계약이 충돌할 때 과연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 쟁점이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설문을 여기까지 다 봤잖아요. 다시 한번 소설문으로 오세요. 소설문으로 와서 지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을은 주거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갑에게, 이제 우리는 알죠. 세입자 그리고 시행자 그리고 이주대책 받은 사람 이런 거 그러는데 각서까지 쓴 포기각서를 쓴 사람. 근데 포기각서를 혼자 쓰나요? 아니죠. 양쪽 당사자들끼리 시행자랑 세입자, 갑과 을 간의 의사합치를 본 거예요. 아무튼 포기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들어간 거예요. 누릴 건 누리고. 아무튼 갑을 속였죠. 근데 이후 관련 법령이 임대아파트 같은 임시 이런 자를 주거점에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뭐 을이 똑똑한 사람이겠지만 이 옆에서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래요. 이런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에 사시는 저도 이제 보상 같은 거 하면 실제로 보상 컨설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아무튼 충북 어디로 갔다 왔는데 시골이거든요. 시골에 진짜 논밭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LH가 굉장히 아무튼 후려치거든요. 엄청. 그리고 이제 져야 되는 건데 교묘하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을은 그런 이제 선량한 사람일 수도 있다. 똑똑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 을은 포기각서를 무시하고 신규축상에 주거인비를 청구했다. 오케이. 근데 청구 후 인용 여부를 관하여 논해야 되는데 요건 충족 여부는 이미 대설문에서 캐치했으니까 필요 없구나. 각서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겠구나. 라고 파악하면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설문 2번을 봐야 돼요. 혹시나 참고로 이제 이거는 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 각서의 효력 이 쟁점에서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계약이잖아요, 각서가. 계약인데 우리 칙 54조 2항이랑 우리 법 78조 6항 이 두 상위 법령이랑 각서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위 법령을 위반한 각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위법, 특히 이 주거전비랑 관련해서는 칙 54조이기 때문에 칙 54조 2항, 뭐 1항이든 2항이든 칙 54조가 시행규칙이죠. 국토교통부 불령인데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규정이랑 계약이 충돌할 때 만약 이 규정이 시행규칙인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면, 법이 아니라면 각서는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행정규칙이랑 충돌을 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잖아요.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는 법을 어긴 건 아니다. 따라서 각서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을은 주거전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될 거예요. 다시 만약에 시행규칙 54조 2항이 자 이제 법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법규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이라고도 하죠. 대외적 구속력. 그리고 이거 시행규칙 제가 지금 굳이 이거 설명을 지금 더 할 필요는 없는데 법형행 쟁점 아시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네. 이 시행규칙 54조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각서가 효력이 없으니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효력 없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 각서는 효력이 있고 각서에 따라서 주거전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이 칙 54조 2항의 법규성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효력 유무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쟁점입니다. 칙 54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바탕으로 각서의 효력이 결정이 될 것이고 각서의 효력에 따라서 주거전비 청구의 인용 여부로 했기 때문에 인용 여부가 되겠지만 아무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문제 전체의 쟁점인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한 거고요. 설문 2번을 한번 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여기까지 대충 문제 분석을 했는데 혹시나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물음이를 봅니다. 한편 병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서 음식점 경영. 이것도 마지막부터 보는 게 좋긴 하죠. 이때 병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있나 보네요.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뭐야. 앞에서부터 볼게요. 한편 병은 사업구역 밖에서 음식점 경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출입로 단절 일정 기간 휴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네. 얻게 되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얻게 됐대요. 아무튼 그렇지만 설문 1이랑은 관계 없다. 그럼 오케이. 설문 1은 내가 아까 앞에서 파악했던 그 쟁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문제 분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면 소설문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는다. 마지막 문장 먼저 읽었었죠. 그리고 소설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쟁점을 설문 안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대설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요. 아까 뭐 갑과 을이 나오고 뭐 사빈정도 있었고 이주대책을 해줬고 각서를 썼고 근데 각서 쓰고 이주대책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미 입주까지 끝난 상황인데 뒤늦게 주거점이 청구를 했다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을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여기까지 체크하고 소설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었고, 오케이. 내가 보면서 놓친 건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소설문, 설문 1번은 한번 봤죠. 설문 1이랑 설문 2는 완전 독립된 문제구나. 라고 캐치하고 나서 목차를 잡는 겁니다. 이걸 빼먹었네. 그 참조조문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참조조문을 안 봤네요. 참조조문 볼까요? 참조조문은 문제 1번에 참조조문 우리 시행규칙 54조가 나왔네요. 1항, 2항이 있는데 이거 참고로 시험장에서 이거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거 정도는 이런 거 달달 암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요건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1항이고 세입자는 2항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리고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아시죠?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무거운축물인 경우에는 아니다. 네, 소유자는 무거운축물인 경우에 소유자는 안 되고,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무허가인 경우에도 되고, 그런 거 아시죠? 1년 이상, 무허가라도 1년 이상 하면은 보상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무튼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참조조문이 주어졌다고 해서 쭉쭉쭉 읽고 계시면 안 돼요. 54조 이런 거는 우리 이미 충분히 거의 암기는 아니지만 이미 숙지가 되어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거 아는 거네. 시행규칙 54조네. 하고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 김에 54조 2항에서 세입자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대설문에서 을은 54조 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라고 했잖아요. 54조 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누구냐를 한번 보면 공인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예요. 주거용. 예를 들어 뭐 근생을 개조해가지고 살고 있는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은 무허가 건축물 여기 뒤에 뭐 1년 이상 거주한 여기에 해당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인사업을 위한 관계번호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사업시구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의 주거비를 보상해야 한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이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세부적인 별도의 고시가 있는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네, 3개월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주거전비를 보상해야 돼요. 다른 요건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에 요 날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예외 없이 주거전비를 보상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죠. 여기 법조문에는 예외 없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입법자들이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걸 우리는 법령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법령의 해석. 법령을 해석할 때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다른 법조문가의 법 체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법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예외 없이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문헌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내용상 그리고 취지상 입법자들이 설마 이거 갖춘 사람인데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했을 리가 없잖아. 라는 게 이제 역으로 우리가 되짚어 가는 거죠. 입법자들이 이 규정을 만들 때 설마 이거 요건 갖췄는데 안 해준다고 했을 리가 있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랬다가 이제 돌맞으려고. 아무튼 그 체계, 이 법체계,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다른 법조문들 자녀지라든지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법들에서도 굳이 예외 없이라는 문구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 입법자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요건 갖춘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데 그 해석을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미리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법조문을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1번에 설문 1번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목차 잡는 순서를 한번 설명드리고 마찬가지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잡는 순서인데요. 제가 목차라고 해놓고 결론부터 확실하게 하자고 해놨죠. 이거는 그냥 제 방식인데 제가 배운 방식이에요. 교수님께. 네. 교수님께 배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내려놓는다. 설문에 대한 결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논거가 쭉 여러 개가 있으면 나열되어 있는 논거들 중에서 이제 높낮이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로마자 목차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뭐 괄호 목차로 들어가야 되고 레벨, 그 높낮이 수준이라고 하죠. 그 각 논거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목차로 들어갈 거, 작은 목차로 들어갈 거 그런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결론으로 잘 이어질 것인가. 네, 제가 1교시 때 강조를 했었죠. 논리적 연결을 보여줘야 된다고. 논리적 연결을 굳이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렇게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라고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목차로 보여주는 거예요. 목차가 착착착 체계적으로 결론을 이제 한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으로 쭉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다면 그걸 논리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나열해놨던 떠올랐던 그 논거들, 그 논거 하나하나가 목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목차들을 높낮이 수준에 맞춰서 로마자로 들어갈 건 로마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들어갈 건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괄호 안에, 그것들끼리끼리 카테고리를 잘 나눠놓고 순서까지 잘 배열을 해놓으면 누가 봐도 잘 쓴 글이 됩니다. 우리 이거 답안지는요, 글이에요. 글인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교수님한테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알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이죠?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목차로 드러나 있으면 교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고득점을 주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실력은 겨우 50점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목차가 딱딱딱 짜임새 있게 돼 있다면 교수님은 우리를 오해하게 되십니다. 아, 얘가 원래 잘 하는 애인데 기본기가 탄탄한 법학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인데 시간이 부족했고 우리는 그런 교수님의 착각, 교수님의 과대평가를 이끌어내야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목차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결론을 명확하게. 실제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이유는 교수님들이 주로 읽는 텍스트가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논문. 교수님들은 논문 판례 잘 안 봐요. 교수님들 판례 잘 안 보시고요. 논문 봅니다. 논문을 읽을 때 순서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논문 보실 때 교수님들 엄청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글을 읽는 습관이 결론부터 봅니다. 일단 논문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결론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너무나 많은 글을 봤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목차만 봐도 아 얘가 이 내용을 썼겠구나 라고 생각을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답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읽는 텍스트인 논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문을 읽을 때 목차 보고 결론부터 봐요. 왜냐하면 결론에 이미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글쓴이의 생각이 결론에 드러나 있겠죠.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교수님은 마음속에서 얘 좀 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 앞으로 가서 서론을 한번 읽고 쭉쭉쭉쭉 보다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옵니다. 본론 부분은 열심히 안 봐요. 왜냐하면 본론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논문 좀 보셨나요? 이론 같은 거 할 때 논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의 본론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왜냐하면 통계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숫자 들어가 있고 별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냥 쭉 데이터의 나열 아니면 논거의 나열, 법조문의 나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결론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본론을 제대로 안 봅니다. 결론만 보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 논문이 마음에 들었다 또는 그 논문을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본문을 이제 유심히 보시거든요. 다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방식이 교수님들이 글을 읽는 방식입니다. 결론을 먼저 보고 서론을 보고
본론을 그냥 스캔하듯이 쭉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결론을 보고 치우세요. 치우고 다른 논문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들이 글을 읽는 습관이에요. 패턴이에요. 처음부터 A to Z까지 읽으시지 않습니다. 답안지도 마찬가지. 답안지 하나 채점하실 때 교수님들이 2, 3분 만에 한 부 채점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채점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학부생들 채점하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별거 아닌 대학원생 생활 2년밖에 안 했지만 학부생들 채점 몇 개 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옆에서 뭐 가이드도 주시고 채점 기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부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제가 10분이면 교수님 진짜 1, 2분이면 다 하시거든요. 아무튼 본인이 출제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글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잘 써야 된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결론 안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답안지 제가 복귀 답안이나 아니면 과거에 답안 지도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안 써요. 결론이란 거면 지금 뭐 사안의 적용 그런 것도 결론이고 아무튼 그렇지만 교수님한테 내가 결론 여기 썼습니다. 이 문제, 이 설문에 대한 결론 여기 썼으니까 여기부터 봐주세요라고 큰 목차로 하나 빼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손해봅니다. 내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나를 읽어주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그런 걸 방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결론을 큰 목차로 하나 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뭐 긴 글을 읽을 때 결론부터 보지 않나요? 네. 아니시라면 죄송하고 글 많이 읽는 사람들 다 그렇게 봅니다. 결론을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목차들은 사실은 뭐 문학 판검사 그런 목차가 있지만 사실은 의미 없어요. 그 논거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목차의 제목이 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따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서별까지 한 다음에 결론으로 어떻게 이제 앞뒤로 순서를 이렇게 해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베스트다. 내가 생각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결론을 가장 그럴싸해 보이게 교수님한테 그럴싸해 보이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때 목차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답안지 쓰다가 손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손이 멈추면 생각이 멈추고요.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아직 시험장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손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평소에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분석할 때도 손이 멈추지 않게 이제 순서대로 평소에 이미 훈련을 해가지고 문제 분석도 하시고 목차 잡을 때도 이렇게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한 다음에 오케이 됐다 싶을 때 목차 확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안지 채워넣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목차를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샘플 보여드릴게요. 목차 잡는 샘플. 보시면 소설문에서 아까 우리는 문제 분석하면서 쟁점 파악 다 했어요. 의뢰 주거 전비 청구 인용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이 중에도 요건 아까 우리는 했었죠. 요건 충족 여부랑 각서의 효력 요건데 결론부터 내려야 됩니다. 요건은 쟁점 아니고 일단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보상법 알잖아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맞든 틀리든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을은 주거전비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을은 주거전비를 받을 수 없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당신이 내린 그 결론이 뭐든지 우리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설령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하다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이 쟁점은 우리 기출도 과거에 한번 나왔습니다. 25회인가? 26회인가? 아무튼 거의 똑같은 쟁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각서가 나오고 이 주거전비가 쟁점이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인용 가능하다. 인용 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왜 인용 가능할까?
인용 가능한 논거는 첫 번째, 각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서는 왜 무효일까? 상위 법령, 이건 칙이죠. 칙 54조, 칙 54조. 칙 54조가 법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이런 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법규명령 형식이잖아요. 시행규칙. 우리 헌법 75조와 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이잖아요. 불형이잖아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이 쟁점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죠. 아무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규정이 참고로 이제 또 기본 강의 아니지만 설명 한번 드리면 법에는요. 강행 규정이 있고요.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라고 할게요. 규정이 먼저 국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떤 규정에는 강행,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뭔가 이제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만만하죠. 안 지켜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네. 자, 법 규정에는요.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우리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선언적. 네. 마치 약간 선언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 법을 만든 이유를 선언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런 게 임의 규정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게 강행 규정인데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입법자들의 입법 의도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선언하는 의미에 불과한 그런 임의적인 규정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평소에 해놔야 돼요. 근데 수험생이 할 수 있나요? 없죠. 저 같은 강사가 해드립니다. 아무튼 참고로 우리 공익사법은 여기서는 토지보상법이죠. 이제 공익사법이라고 할게요. 공익사법은 거의 모든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이런 거 법에서 보상해주라고 해놨는데 보상 안 해준다고 해버리면 큰일 나죠. 네,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강행 규정. 네, 우리 시행규칙도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강행 규정이라는 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법인지 아닌지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때 29회 문제거든요. 29회 문제는 나중에 29회를 다루게 될 때 제가 교수님들 채점평이 있습니다. 채점평이 있으면 좋죠. 채점평이 우리는 23회부터 30회까지 있나? 31회까지 있나? 그렇거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채점평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 삼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이블로 삼아가지고 쭉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또 이 수험생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칙 54조가 법령이고 대적 구속력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대적 구속력이 있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칙 54조를 어기면 무조건 위법하게 된다. 네. 대적 구속력이 있고 플러스 그 중에서도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강행 규정이랑 충돌하는 각서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받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합의를 받죠.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세입자는 이주대책 못 받아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자는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에 없어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시혜적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냥 해줄게. 우리 사업 빨리 해야 되니까 당신네들 이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해줄게 라고 안 해줘도 되는 사람들한테 딜을 한 거예요. 당신은 원래 이주대책 받을 수 없지만 특별히 해주겠다. 다만 각서 써라.
이주대책은 해주지만 주거전비는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써라. 각서 쓰면 해줄게 라고 딜을 했는데 을이 그 딜에 응한 거죠. 오케이, 각서 쓰고 안 받을게 라고 해놓고 뒤늦게 그 각서가 무효라는 걸 깨달은 을이 뭐 이렇게 일을 벌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법형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 있을까? 다른 논거가 있을까요? 을이 인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저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전 단계 각서의 효력, 각서가 무효라는 걸 한번 반드시 큰 목차로 적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각서가 무효가 되려면 칙 54조의 법적 성질, 칙 54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규정인가, 일단 대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적 구속력이 있는 것 중에도 강행 규정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뭐 더 다른 거 할 게 필요 없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이제 순서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뭘 먼저 쓸까? 각서를 먼저 쓸까? 법형행 이야기를 먼저 쓸까? 법형행 이야기를 쓴다면 강행 규정 이야기를 먼저 쓸까? 대적 구속력 여부를 먼저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칙 54조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을 먼저 적어줘야겠다. 그 안에서 대적 구속력, 그 다음에 강행 규정. 네. 칙 54조 법적 성질을 먼저 적어준 다음에 이 법적 성질을 논의해준 결과로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점은 강행 규정이다.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라는 게 이 안에서의 소결론이에요. 이건 큰 목차. 그냥 큰 목차고 큰 목차 안에서 소결론은 강행 규정이다. 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각서의 효력. 각서의 효력을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될 겁니다. 각서의 효력. 이거는 사실은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을 말은 큰 말, 적을 말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저를 따라서 공부를 하신다면 각서의 의, 성질. 제가 이거 아까 약술 문제 적을 때 무조건 쓰라고 했죠. 각서의 효력을 우리는 논의를 해줘야 되지만 의와 성질 정도는 잘 모르더라도 쓸 수 있는 상태로 이제 평소에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각서란 당사자들끼리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 문제는 포기각서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안에서 포기각서란 이런 내용의 의사의 합치를 본 것이다. 그리고 성질상 계약에 해당한다. 뭐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다음에 효력 여부 그렇게 하고 결론.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가 되고 이게 곧 로마자 목차가 됩니다. 근데 빠지면 안 되는 목차가 이제 여기까지 큰 덩어리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고 빠지면 안 되는 목차들이 있어서 로마자 1 문제 소재, 로마자 2 관련 행위의 법적 성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뭐 주거전비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인정 고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처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처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 배점이 3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분량 계산하는 방법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은 분량 계산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쓰고 싶은 나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떠올랐다면 모든 걸 쏟아내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중에야 뭐 조절을 하는 거지만 일단은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결론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적지 마시고 아무튼 여기 나오는 행위들을 쭉 적어주시고 주거전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적인 일반적인 논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위의 법적 성질을 로마자 1, 로마자 2까지 적어준 다음에 칙 54조의 법적 성질이 로마자 3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서의 효력이 로마자 4, 결론이 로마자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목차 짜는 제가 이제 목차를 짜는 방법입니다. 어렵나요? 연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차 잡는 연습 샘플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한번 끊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일 최근의 기출문제인 34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스탑워치 해서 시간 재가지고 34회 기출문제를 한번 문제 분석을 해보고 목차를 잡는 거까지 한번 해보고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